이런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서울 아파트값만 오름세였는데 최근엔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에 부동산 시장 대선 테마주로 통하는 세종시 집값이 급등했는데요. 이 곳곳마다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서 전국 아파트값 하락세가 8주 만에 멈췄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이번 주 세종시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48% 오르며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해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놓은 영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에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행정수도 관련 현안을 10대 공약에 포함하며 광역급행철도 GTX를 언급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강남권을 비롯한 선호 지역에서 상승 매매가 이어지며 15주째 상승세를 이어갔고 경기권은 과천과 용인의 상승폭이 커지면서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더 이상 집값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란 시장 회복 심리도 보이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도 여전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 상승의 여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7개월 만에 기준치를 넘어섰고 지난달 세종시의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번 달 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7월부터 강화되는 대출 규제 시행을 앞두고 막차를 타려는 수요도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1분기 나라 살림 적자가 이미 6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인데 13조 8천억 원의 추경 예산까지 반영될 경우에는 역대 최대치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게다가 대선을 앞두고 퍼주기 공약이 쏟아지며 재정 건전성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우 기자, 올 들어 3월까지 재정 적자 규모가 얼마인가요? 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월까지 집계된 관리재정 수지는 61조 3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리재정 수지는 통합재정 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드러나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조 원 줄었지만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다만 이번 달 초 국회를 통과한 13조 8천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이 반영되면 지난해 적자 규모에 육박합니다. 이번 추경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10조 원 가까운 국채가 추가로 발행됩니다. 그나마 아직까지는 지난해보다 국세 수입은 늘고 지출은 줄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3월 말 누계 총수입은 1년 전보다 12조 5천억 원 늘어난 159조 9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6조 5천억 원, 2조 8천억 원 더 거친 데다 한국은행의 잉여금 증가 등 세외 수입이 3조 9천억 원 증가한 탓입니다. 대신 총지출은 2조 2천억 원 감소한 210조 원에 달했습니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75조 9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 6천억 원 줄었습니다. 4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조 9천억 원으로 외국인 순투자로 9조 6천억 원이 순유입됐습니다. 4월까지 발행된 누적 국고채 규모는 81조 2천억 원에 달하는데 연간 총 발행 한도의 41% 수준입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소속 통상장관들이 제주에 모였습니다. 한미와 미중 양자 회담도 예정돼 있어서 관세 협상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먼저 김동필 기자입니다. 이틀간 제주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21개국 통상장관과 OECD, WTO 등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의장국을 맡은 한국은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 등과 함께 다자 무역 체계 등을 논의합니다. Given the many challenges facing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e very existence
and the role of APEC has become increasingly evident. Indeed, I believe the outcomes of our discussions will resonate over the world. 공식 회의와 별개로 주요 국가 간 협상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한국은 어제 멕시코, 필리핀을 시작으로 오늘은 중국 등 6곳과 양자회담을 벌였습니다. 한중 양자회담에는 정 본부장과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 담판 대표가 참석해 공급망 등 무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한 차례 만남을 가진 한미 양국은 내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대표로 나서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관세 관련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발표한 7월 패키지의 중간 점검 성격으로 우리나라는 대선 일정을 고려해 시간을 두고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 인하를 끌어낸다는 구상입니다. 이 밖에도 중국과 미국 대표가 제주에서 만나 추가 협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미국이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환율 하락을 요구하는 이른바 제2의 프라자 합의 공포가 커지면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와 미국 외환 당국이 밀라노에서 만나서 환율 정책을 놓고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화 절상 압박 우려에 환율이 출렁였는데 이번 통상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외환시장에서 높은 환율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한나 기자입니다. 달러원 환율이 어제보다 25원 70전 내린 1394원 50전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 야간 거래에서 한미 경제당국의 환율 정책 협의 소식이 전해진 후 1390원 80전까지 내려갔던 환율은 오늘 1410원 90전에 개장했습니다. 양국의 통상협의에 환율이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이란 추가 소식이 알려진 데 따라서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미국의 원화 가치 절상 압박이 이어질 것이란 경계감이 커지면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환율이 내려가면은 수출이 감소하면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어서 그 저성장이 지속될 수가 있는데 일본이 1980년대 후반에 프라자 합의에 의해서 환율이 내려가면서 30년 경기 침체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미 재무부는 다음 달 환율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경상수지 흑자 비중 등을 평가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기준치를 충족하면서 관찰 대상국 리스트에 포함됐는데 다음 달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4년 만에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됩니다. 오는 9월부터 기존 5천만 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2배로 늘어납니다. 보호 범위 1억 원이 점점 우리 생활 속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금융권 한도는 어떻게 될지 최나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오릅니다. 국회에서 예금보호 한도 상향 법안이 지난해 말 통과된 이후 금융위원회가 약 반년 만에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확정했습니다. 예금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2배로 늘어나면서 비로소 예금보호 규모는 해외 주요국 수준이 됐습니다. 은행과 저축은행을 비롯해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예금 모두 대상입니다. 9월부터는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 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 예금을 나눠놨던 예금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 한도가 올라간 만큼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주는 이 금융권으로의 자금이 몰릴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예금은 최대 25% 증가할 것이란 게 금융당국 분석입니다. 일각에서는 최대 40%까지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의 건전성 개선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많죠. 아무래도 예금자 보호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저축을 더 할 수 있고요. 우려가 되는 거는 저축은행이 보험료가 높은데 지금 저축은행들 건전성이 조금 안 좋은 상태에서 그들의 재정 건전성에 안정성 같은 것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이슈만 있는 것 같아요. 정부는 이 금융권의 건전성 지표와 손실 흡수 능력이 꾸준히 개선될 수 있도록 신속한 부동산 PF 정리를 유도하고 체계적인 연체율 관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람은 2,500명이 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숨지는 경우가 계속해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고령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제를 검토 중입니다. 유정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시청역 교통사고의 피의자는 만 68세의 남성이었습니다. 피의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지난 2월 법원은 운전자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만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지난해 761명입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1% 늘었고 벌써 3년째 증가세입니다. 노화 등 여러 이유로 신체 능력이 낮은 고위험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 대책이 나왔습니다. 일단 운전면허 시험장에 고위험 운전자가 운전 능력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시범 도입됩니다. 여기서 나온 데이터로 추후 고위험 운전자의 조건부 운전면허제 시행을 검토합니다. 페달 5조작 방지장치 설치도 본격화합니다. 우선 특정 시점 이후로 출시되는 신차에는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입법 예고를 위한 논의에 착수합니다. 의무화 전에라도 완성차 업체들이 이 장치를 자발적으로 장착할 수 있도록 안전평가 기준에 반영하고 현재 생계를 위해 고령 운전자들이 몰고 있는 차량 일부에는 선제적으로 도입합니다. 신차 안전도 평가에 페달 5조작 방지 장치 항목을 추가하고 택시 등을 대상으로 이 장치를 시범 장착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음주단속 현장에서 달아나 술을 더 마셔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행위를 다음 달부터 처벌하는 등 각종 위험 운전에 대한 대책도 시행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으로 급증하는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가 우리나라 금융과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노후 대비가 충실하게 돼 있지 않아서 은퇴 뒤에 자영업자의 길을 걷게 될 거란 우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한국은행이 향후 고령 자영업자 수를 어떻게 전망했나요? 네, 한국은행은 7년 뒤인 2032년 고령 자영업자 수가 10년 전보다 약 106만 명 늘어난 24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체 취업자 수의 약 9%를 차지하는데요. 한은은 은퇴자들 상당수가 자영업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제성장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에 진입하고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낮은 수익성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 10년간 고령 자영업자의 업종별 증가 규모를 보면 기술과 지식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운수 창고업에서 10만 7천 명, 숙박 음식업에서 8만 1,000명 늘었습니다. 1인당 매출액은 40대가 가장 높은 46만 원인 반면 60대 30만 원, 70대는 2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년 연장이나 계속 고용 등의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취약한 고령 은퇴자들을 위한 대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46%가 노후 대비가 부족한 생계형에 해당했습니다. 때문에 일자리 선택에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속 근로 가능성을 제일 중요시 여긴다고 분석됐는데요. 한은은 정부 보조금 등의 유인책을 통해 기업이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주택연금 활성화 필요성도 강조됐는데요. 이창용 총재는 고령층의 현금 흐름이 개선되면 약 34만 명의 노인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우리나라 판매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해외에 이전했다 제재를 받았습니다. 판매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김한나 기자, 일단 이 테무가 판매자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해왔던 겁니까? 네, 테무는 판매자가 제출한 신분증과 얼굴 영상을 비교해서 신원을 확인했는데요. 테무는 이 과정에서 신분증에 나와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처리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법상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굉장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법령 근거가 적법한 근거가 없이 주민번호를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위반을 본 것입니다. 다만 테무는 지난 2월부터 3월 초까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다가 논란이 되자 수집을 중단했고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모두 파기했습니다. 게다가 판매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 개인정보는 무단으로 해외에 이전했다고요? 네,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한국과 중국 등
자수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는데요. 태무는 국외 사업자에게 이름과 주소, 통관부호 등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한 수탁사에 대해 관리 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태무는 회원 가입에 비해 탈퇴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도 지적받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태무에 과징금 13억 6,900만 원과 과태료 1,760만 원을 부과하고 태무한국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금융당국이 해마다 1조 원이 넘는 금융사 성과급 지급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 보너스를 나눠 지급해서 장기간의 투자 성과를 반영하고 손실이 나면 환수하는 기존 규정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보상체계 전면 재정비에 나섭니다.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사 임직원이 받은 성과 보수는 지난 2023년 한 해에만 1조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투자 손실, 성과 보수 지급 중단 등으로 조정된 금액은 568억 원, 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 중에서 소송 패소 등으로 환수된 금액은 고작 9천만 원이었습니다. 조정 환수에 대한 관련 규정이 아예 없거나 명확치 않은 경우들이 많고 또 있다 하더라도 실제 이 부분이 적용된 사례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배구조법에는 보증기간이나 계약기간 등을 고려해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적어도 3년 이상 나눠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곳 중 7곳은 획일적으로 최소 한도인 3년에 맞춰 보상을 주고 있었습니다. 대표이사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 중에서는 수익성이 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단기 성과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여줬습니다. 단기적인 쏠림이 우려되는 분야, 즉 부동산 PF와 같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검사 감독 시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들여다보고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리스크 요인이나 중요 사항 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보상을 강행하면 경영진의 책임을 묻도록 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